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림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서류 표기 오류 때문에 대금을 받지 못했어요. 신랑 신부는 몰랐던 웨딩홀 리모델링 과거 합의했지만 재고소 가능할까요? 제명의 오피스텔 재산 분할해달래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들 제시가 될지 잠시 후 황용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죠. 매주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용 변호사님 오늘은 법률인사에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문신과 관련된 문신업 법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무자격자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요즘 문신, 타투라고도 하고 결국 문신이죠. 네. 정말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의 개성의 표현처럼 여겨지고는 있지만 또 여전히 이 문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의료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고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점은 미성년자들 문신을 했다가 또 지우고 싶은데 또 지우는 비용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 항상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의료단체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의료계의 문신화 합법화에 관한 반대 의견은 이제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동안 이제 문신 합법화 요구가 거듭 좌절된 때에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 의견이 작용했었는데요. 의료계는 문신 합법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성이 있고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이 위험하다라는 입장이고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지난 7월 열린 문신 합법화 문제 및 대한모색 토론회에서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위험한 주된 이유로 침습성을 꼽았습니다. 네. 문신을 위해서는 바늘이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같은 이물질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면허 없는 사람이 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문신 한 번 하면은 지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지워지고 영구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표현의 자유 부분이고 이걸 꼭 의료인만 해야 되는 것인데 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 쪽에서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법 쪽에도 문신 합법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법 쪽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합법화에 관한 법률안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앞선 판결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이 문신을 합법화하는 경우 의료행위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 관련 법 체계와도 충돌이 발생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현업 민신단체가 국회소통관에서 김차 회견을 열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서요. 지난 15일 발의한 새 문신업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그 김영주 부의장은 문신을 받은 국민이 1,300만 명에 달하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제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문신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또한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사실 문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미용 목적으로 하면요. 우리 왜 눈썹 문신 같은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행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문신의 종류가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보면 영구적인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반영구 문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안에서도 이 두 부분을 뭐 다루고 있나요? 네, 타투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포함한 대부분 몸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구 문신보다는 좁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화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는 메이크업 아트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타투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디 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체에 안료를 주입하는 것이지만은 위치나 목적에 따라 기술이나 재료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투는 영구적이고 반영구는 그보다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영구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삶이 지속되는 한 남아있다는 뜻으로 레이저로 제거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손바닥, 발바닥 등 특수한 부위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타투는 꾸준히 피부에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구는 이보다는 짧은 지속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는 기술적 도구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반영구 문신의 경우 지속되는 최대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과 얼굴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선택하는 의미와 목적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디 아트와 메이크업 아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은 콤플렉스를 보완하거나 좀 더 편하고 아름답게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며 타투는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개인마다 선택하는 기준이나 계기 또한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관련 법안이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발의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최근 기술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힘입어서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용,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 수와 관련된 사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문신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일반적 개념에 관해서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수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행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없는 것으로 봐야 되며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이를 현실에서 문신행위를 받고 있는 문신 소비자들과 문신사들을 하루속히 안전한 환경 내로 포섭해야 된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안의 주요 내용도 우리 황영 변호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주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신사의 면허, 인증, 교육 등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 환경 조성과 문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일한 문신행위의 정의하에 서화 문신행위와 미용 문신행위를 하의 개념으로 분류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신사 면허가 항상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면허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 자격증 보유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 여부 등을 점검하여서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은 서화 문신행위와 미용 문신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문신행위의 수행 절차, 위생, 감염 관리, 피부의 특성, 응급처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식 기능 등에 대해서 등급과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법은 의료행위 종류를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발전과 기술 진보에 따라서 특정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넓게 입법되어 있는 바, 그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법문의 모호함에 따른 쟁송의 반복과 사회의 비용 발생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위생 절차 및 기구에 의해서 문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질을 의료 행위로 보도록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문신을 하려는 소비자에게 사실 문신을 할 때 충분한 그 안전이나 이후 절차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문신 행위에 대한 안전 조치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안에. 문신사가 문신 소비자에게 문신 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문신 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 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비늘, 바늘, 문신기, 문신용 염료 등 안전 인증을 하도록 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는 관계기관에 위탁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반영구 화장과 문신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된 이 문신 합법화에 관한 논란이 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부터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상담자님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인테리어 현장에 네네. 제작 가구를 납품하고 시공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그 계약서 없이 견적서를 주고 네. 그 비용을 받고 공사를 완료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공사 후에 견적서 엑셀 파일을 보니까 네. 그 1번부터 15번까지 그 네네. 항목별 개별 단가는 기입이 돼 있는데 네. 그 엑셀 서식 보면은 더하기 합산이 있잖아요. 네네. 그 더하기 합산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네. 11번부터 15번까지는 서식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합산이 덜 되어 있는 오표기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1번 항목부터 10번까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네. 합산이 안 된 11번부터 15번까지는 1,000만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견 즉시 파일을 보내고 그 오류 정정 견적서하고 그 1,000만 원 받아야 될 추가 견적서 네네. 그리고 실제 납품했다는 납품 사진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제일 실수지만 정정을 해달라고 사과를 드리고 추가금 요구를 했는데 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1번부터 15번까지 세부 금액은 보지 않고 총 금액 5천만 원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합산이 안 된 1천만 원은 주기가 어렵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기 현장이 인테리어 하자가 많아서 네네. 그 본인이 그 고객님한테 잔금을 못 받아서 돈이 없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제가 이길 확률이 몇 프로나 될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그 판사님께서 조정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판결 나기 전에 조정이 된다면 1,000만 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님께서도 이제 본인이 실수하신 부분은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견적서의 세부 항목 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어서, 그러니까 네. 처음에 보내셨던 견적서가 훨씬 적은 금액을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비용을 다 지급받으신 거죠, 상담자님? 네, 그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추가 견적서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하시고 이제 추가로 지불할 부분을 안내했는데 저쪽에서는 그 세부 항목과 관련 없이 처음에 지급했던 총액만 보고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과정에서 만약 민사 소송으로 간다면 이제 승소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받아오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고, 소송 아니라 조정으로 갔을 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상담자님이 받아오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네. 네, 황용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더 말씀 나눠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가구를 납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공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완성된 가구 자체를 넘겨주시는 내용이실까요? 공사를 했습니다. 아, 공사를 해 주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으셔가지고 일부 가구를 시공을 해 주시는 일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맞춤 가구라 그래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주방 가구나 붙박이장처럼 네네. 공사성이 있는 가구예요. 아, 그러면은 원래 그 전부터 인테리어 업체랑 일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아니요, 처음 만난 업체였어요. 아,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이랑은 좀 일을 계속 해오셨던 업력이 좀 있으신 사안일까요? 업력이라면 제 경력을 네네,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이제 15년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엑셀 파일로 먼저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계약이 체결이 어떻게 됐는지가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저희가 처음에, 네. 예, 계약서는 없이 작업을 했어요. 계약서는 없이 그냥 이제 가구를 우리가 시공을 하겠다. 네. 그 주방, 그럼 견적을 처음에 뽑아주셨을 것 같은데 견적 금액은 예상 금액이 있었을까요? 견적 금액이 원래 그 견적이 5천만 원에서 네. 실질적으로는 300만 원을 내고를 해줬어요. 예, 5천만 원에서 300만 원 내고를 하셨다고요? 예,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4,7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 시공하기 전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먼저 하신 거였을까요? 일단 계약하기 전에 그 90%를 받고 10% 점검을 마무리 점검을 받았어요. 4,700만 원이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공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뭐 견적서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네. 견적서에 처음부터 엑셀 파일이 계산이 좀 빠져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일까요? 개별 항목별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합산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 처음부터 엑셀 파일은 들어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사안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업체가 건물주로부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으셔가지고 추가로 이제 저희한테 도급을 주신 사안 같거든요. 네. 네, 그 계약은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업체랑만 진행을 되었었을까요? 이야기라든가. 일부 네. 가구, 그러니까 그 가구 전체 공사가 네, 전체 금액이 이제 1억 넘는 공사였는데요. 네, 네. 8천만 원 정도는 고객님하고 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비용을 전부 다 받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6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업체에 받기를 하고 그 돈을 받는 주체가 인테리어 업체였어요. 양쪽 다 있었습니다. 아, 양쪽 다 상대방이었었을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요 사안은 도급 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도급 계약이라서 용역대금 청구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물품 대금 청구라든가 용역대금 청구라든가 결국 이제 그 계약상의 비용 청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약 견적서에서 각각 세부 항목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래 가지고 계약 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청구가 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랑 11번부터 15번까지라고 했는데 11번부터 15번까지 내용들도 이제 가구로서 독립제적, 그러니까 딱 봐도 계약이 새로 들어간 내용들이 확연하게 티가 나는 부분들인 거죠.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계약상 내용에서 이제 그 저희가 엑셀 파일에서 합산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 약간 표시상의 착오로 좀 보여지는 사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떤 계약서를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표시를 잠깐 서로 잘못한 거고 그 부분이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그 사실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 각각의 계약 대금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래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업체에서는 총 금액이 틀렸기 때문에 총 금액만 봤다라고 하고 있고, 네네. 자꾸 이제 제시하는 게 제가 카톡에서 네. 1번부터 이제 몰랐으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전부 포함입니다라고 쓴 멘트가 있었어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포함입니다라는 멘트가 있었어요. 예, 그 카톡에다가 저는 몰랐으니까 네. 전부 포함입니다라고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싸우려고 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소송, 결국은 돈을 달라라는 방법인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한 거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체 공사 대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의사 표시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민법 이제 109조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 착오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표시상 착오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의사 표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민법상 총칙 규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제 민법상 각칙 규정,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 공사 규정 대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승소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이 경우에는 구두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전체적 포괄 위임 계약이 발생을 하였던 거고 그 시공 대금에 대해서 청구만 잘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사하셨던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급 청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제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뭐 내용 준비서 보내고 가압류 신청하고 네. 지급 명령 보내고 민사 소송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순서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 말씀 다시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소송을 하는 방법 중에서 네네. 내용 증명서도 처음에 보내고 네. 가압류 신청하고 네. 지급 명령서를 보내고 네. 아니면 이제 민사소송을 하고 이런 진행 프로세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상담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통은 이제 민사소송이 이제 그 주된 해결책인 거고요.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1년 이상 소요기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1,000만 원 같은 경우면 이제 소액 대금인데 반해서 뭐 혼자서 소송 진행을 하시기에 위험한 부담도 있고 하셔가지고 소송 비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용 증명 같은 경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내용 증명으로 이제 저희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계산상의 착오로 해서 빠뜨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의사를 타진하고 상대방이 만약 지급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제 소송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을 이제 혹시라도 뭐 회사가 이제 부실해진다든가 자력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여서 이제 가압류 신청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주와 그 인테리어 업체가 두 개 다 이제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 계약 상대방은 인테리어 업체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지금 이제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법인 계좌 같은 거라든가 그 재산 같은 거를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산을 미리 소송을 이겨도 이제 상대방이 재산을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가압류를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인테리어 업체 이제 법인 계좌라든가 혹은 이제 사무실을 이제 임차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임차 보증금 같은 거를 이제 가압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재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민사소송을 보통 진행하시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예, 제가 바빠서 직접 소송을 하지는 못하고 네. 그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법무사가 조인된 채권 출신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변호사님을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네.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채권 추심 업체에 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제가 그 채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채권 추심 업체만 의뢰를 해도 그 법무사님하고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인식이 위해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게 나을까요? 채권 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그 우선은 뭐 당사자 선택의 문제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채권 추심 업체들은 보통 이제 집행 권한이 확보되었을 때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추심 행위, 돈을 받아오는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채권 추심 행위라는 거, 집행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 소송을 했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다툼이 없을 때 이제 승소 확정 판결과 똑같은 집행 권한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추심을 이제 의뢰를 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먼저 집행 권한부터 확보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집에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먼저 상담받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소송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이제 집행권한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급명령 신청이라든가 혹은 소송을 통하셔가지고 승소 확정 판결이 먼저 있으셔야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좀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경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또 엑셀 맞습니다. 파일 같은 거 계산하다 보시면은 좀 깜빡 놓치셔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받을 금액 있지만 저쪽에서 지금 그냥 주지 않는다면 참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급 명령, 뭐 가압류, 추심 절차 이런 부분을 많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절차 좀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앞으로 취해야 될 조치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선은 이제 소송을 진행하신다든가 혹은 집행권한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 절차를 이제 필요로 겪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납품 내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공하거나 납품했을 때 물건을 인도한 내역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확보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웨딩업체에서 결혼식 일주일 전 아무런 통보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에 문의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문제라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계약은 1년 전에 진행했었고 한 달 전 마지막 미팅 때도 리모델링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모델링한 웨딩홀은 기존의 모던한 느낌에서 시골 성당 느낌으로 변해 있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신부는 종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드레스며 메이크업 등이 예약이 되어 있고 이미 청첩장도 돌린 상태라 계약 취소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장 결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식장을 알아보는 건 힘들 것 같고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웨딩홀 대표는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리모델링해서 좋은 거 아니냐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데요. 심지어 사전에 리모델링 사실을 알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취소할까 봐 말을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희는 도저히 이 업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식을 치른 이후 위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결혼식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로망이 담겨 있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웨딩홀을 결정함에 있어 사실 그 웨딩홀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좌우했을 텐데 사전에 고지도 없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리모델링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컨셉 분위기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지금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신 상황인데 이렇게 결혼 전에 웨딩업체와의 어떤 마찰로 인한 분쟁, 변호사 상담까지 원하시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 예식을 잡고 그때 당시 이제 50명으로 인원 제한이 걸렸을 때 결혼식을 이제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 관련돼서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출산이라든가 웨딩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각 가족 간에 이제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업체들이 횡포를 부르게 되면은 이제 좋은 일 앞두고 또 소송을 하는 것도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담까지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사실 웨딩홀 선택함에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예약자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와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딩 계약이라는 건 이제 사용대차 계약 같은데 그 계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안이 이제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이제 중요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민법상에서도 이제 사정 변경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서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정 변경이 원칙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 성립 당시에 그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실이 변경이 되고 계약 성립 당시에 이제 애견할 수 없었고 그 해제를 구하는 사람이 이제 규칙 사유가 없는 사안에서 계약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식에 반할 때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제 웨딩 업체 이제 안에서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는 이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판단됨으로써 이 사정 변경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결혼식이 임박해서 계약 해지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웨딩홀에 너무 적반하장식의 좀 뻔뻔한 태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마디 사과도 없고요. 아무런 보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웨딩홀 업체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제 보통은 계약 해제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이제 위약금 청구를 하시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일주일 전에 이러한 인테리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셔가지고 그 사실상 이제 결혼식을 취소하기는 되게 힘든 사안 같습니다.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사정 변경 그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거는 이제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중에 있어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 같은 거 고려하면요, 사실 소송이 우리가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이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소송상의 어떤 비용 문제라던가 하는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사실 민사소송은 1심 진행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우리가 잡고 보게 되는데 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그 특히나 이제 그 가족 간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해가지고 새 출발하는데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 소송으로 첫 출발을 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당한 것이 너무 또 안타까운 사안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혹은 이제 소비자보호위원회에다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당한 사실을 신고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업체 측의 어떤 이런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나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 사실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잔금을 결국은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지연 손해금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도 같이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약정대금 지급 청구가 들어온다든가 혹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당장 이제 잔금을 안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문제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앞두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사에 네. 이렇게 또 시작이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상심이 크신 상담자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그래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계약 당시에 확보하신 사진이라든가 그 설명받으신 안내 책자 같은 거를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전까지도 계약 인테리어가 바뀐 거에 대해서 고지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전에 알게 된 사실 등을 이제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선은 결혼식을 잘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하셔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고요. 결혼식도 행복하게 잘 마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내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의처증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점점 집착의 정도가 심해졌는데요. 급기야 회사에서 계속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저를 협박했고, 저에게 성관계 당시 찍은 사진까지 보내며 협박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겁이 난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고소했는데요. 이후 저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저를 또 협박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합의금을 받았어도 같은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추가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요즘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 이 말 자체가 저는 주는 그 어감이 너무 씁쓸한 것 같거든요. 사내에 비밀 연애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도를 넘은 집착이 있었고 직장 동료들에게 심지어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 건데, 이런 과도한 집착과 협박을 한 남자친구,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 중인 연인 또는 이제 결별한 미혼 남녀 중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포함해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가스라이팅 등에 의한 행동 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사안의 경우 남자친구의 의처증이라든가 이제 집착 그리고 성관계 사실을 이제 직장 동료 등에게 폭로하겠다면서 협박하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이제 데이트 폭력 유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행위라든가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행동 통제 등이 있는데요. 신체적 폭력 등의 경우에는 폭행, 특수폭행, 상해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협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 방해라든가 이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성적 폭력인 경우에는 이제 강제추행이라든가 성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든가 협박 등에 대한 통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행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이별 통보를 하고 고소까지 진행을 하셨었는데 남자친구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일단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행위를 반복을 바로 하고 계시거든요. 합의금을 받았지만 같은 사유로 다시 고소하는 거 가능한가요? 우선은 이제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협박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는 형소법 232조 제2항에 의해서 재고소 제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취한 이상 이제 이론상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소한 후에 합의를 해줄 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합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런 남자친구의 집착과 협박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별 후에 이렇게 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게 된다면 어떤 조치들 변호사님 취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추가로 협박 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협박죄로 새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명은 동일하지만 이제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소 제한에 속하지 않고 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치 않는 연락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달리게 된다면 요즘 스토킹 처벌법 이런 거 네. 나와 있잖아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은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예전에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3년도 7월 11일자로 이제 이 부분이 삭제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연인의 계속되는 협박에 정말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정말 엄청나실 것 같은데 위자료 청구를 또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보신다고 한다면 네. 어느 정도 금액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이라든가 범행의 지속 기간이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스토킹 관련해 가지고는 위자료가 이제 한 500만 원 선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스토킹 기간이 길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협박을 했었고 직장 동료들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이상 좀 한 500만 원 이상으로는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이제 증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협박 내용 등을 잘 수집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 이제 우선 선조치로서 이제 경찰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 등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범죄이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 한때는 또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반복되는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협의 중입니다. 근데 재산 분할에 있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 다른 지역에 오피스텔 한 채를 사두고 월세를 받아왔는데요. 남편이 자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은 또 불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유가 결혼 이후 제가 버는 소득에서 그 오피스텔 대출금이 적지 않게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피스텔이 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재산 분할 얘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이어지니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도 남편과 재산으로 나누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안타깝게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산 분할도 늘 논쟁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재산 분할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재산 분할은 이제 전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혼 합의가 좀 어려운 경우들 사례적으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재산 분할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재산 자체 중에서 이제 이것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은 이제 특유재산이 아니라 이제 재산의 유지라든가 감소 증가라든가 이 증식 협력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사 노동을 얼마만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 노동을 이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산 형성의 협력으로 인정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사 노동을 기여한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명의신탁이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이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라든가 혼인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사 노동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혼인이 지속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50% 정도 그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요. 오피스텔을 결혼 전에 취득을 하신 거니까 본인 소유다, 상담자님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편분께서는 결혼 후에 아내의 월급의 일부가 이 오피스텔의 대출금을 받는 데 쓰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어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 오피스텔 재산 분할의 대상에 들어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부인 고유의 특유재산으로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원칙과 그에 대해서 이제 항변으로 딱 이루어진 주장들 같으신데요. 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담자님이 물어보신 사안처럼 이제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투기 재산이 맞습니다. 상담자님이 결혼 단계에서부터 이제 소유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전에 매매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투기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투기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감소 방지를 하였다든가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투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월급 일부를 오피스텔 대출금을 갚는데 할애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제 오피스텔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비 분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전반을 부담을 하고 아내분이 이제 그 급여를 이제 대출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 유지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유재산, 저도 언급을 네. 했고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특유재산에 대한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우선 이제 특유재산은 민법 830조 1항 내지 2항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 다음에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사연을 좀 해결해 드리면 좋으니까 좀 다시 돌아와 보자면,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렇게 재산이 특유재산을 놓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원칙과 그 항변으로 팽팽하게 봤을 때 좀 어떻게 해결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피스텔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편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그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생활비 내역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오피스텔 대출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에도 일조를 하셨다는 부분을 이제 증빙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증빙을 통해서 이게 정말 특유재산이다, 이 부분을 확인받으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재산 때문에 끝끝내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적립밖에 남은 것이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 단위가 크고 이혼에 의한 감정 악화로 인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이제 이혼만 협의를 하시고 재산 분할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때 이제 무슨 협의혼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재산 분할을 협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혼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2년은 이제 민법 839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 기간이므로 이제 협의된 이혼일로부터 2년 내에는 꼭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 정하시는 거, 기한 지키시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혼을 이제 마음 먹기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 이혼 과정이 참 힘들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때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혼 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데요. 이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조정 전치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먼저 하시고 이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도 조정 단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시다가도 이제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조정이 안 되다가 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나면은 다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정을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로쇼.로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과 함께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